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코로나 주사를 맞고 이 강의를 듣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컨디션이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 온라인 수업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체육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11월에도 이제 행사들이 많고 온라인 수업도 있기 때문에 이 수업들을 조금 온라인 수업이라고 너무나 이렇게 띄엄띄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수가 상당히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 우리 5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잠깐 내가 개요 설명 같은 것들은 했어요. 근데 4반은 이제 처음 듣는 거니까요. 한꺼번에 쭈루룩 이렇게 좀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빈 체제부터 저기 산업혁명까지 나갈 거예요. 교과서로 봤을 때는 내용이 되게 많을 거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PPT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버거워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크게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우리 좀 떠올려 볼게요. 프랑스 혁명이 있었어요. 자, 프랑스 혁명이 있고요. 자, 이 프랑스 혁명이 이제 끝나고 어떤 시기가 찾아오게 되냐면은 나폴레옹이 이제 정권을 잡고 이제 전제 정치를 펼치던 그런 시기로 이제 이어졌었다가 나폴레옹도 몰락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나폴레옹이 몰락을 했어요. 자, 나폴레옹을 무너뜨린 거는 이 프랑스의 주변 국가들입니다. 자, 뭐 오스트리아나 뭐 독일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프랑스를 공격해서 나폴레옹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이 나폴레옹은 그때 당시에 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이 모든 유럽을 지배했었던 지배자였거든요. 자, 나폴레옹 제국을 무너뜨렸는데요. 자, 이 나라들은 이 프랑스를 무너뜨렸지만 이제 무너뜨리고 나서 어떤 세상을 꿈꿨냐면요. 그 이전에가 가장 완벽한 안정된 사회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폴레옹이 지배하기 이전에 이게 나라로서의 독립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형태의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었던 게 바로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빈 체제입니다. 이 빈이라고 하는 것은 오스트리아 수도예요. 빈에서 이제 이 성립했던 이 체제다라고 해서 이 빈 체제인데요. 자, 여기 성립 자체가 바로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에 바로 뭐예요? 오스트리아 제상이 이제 발의를 했었는데요. 오스트리아 제상이었었던 이 메테르니히, 이 사람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메테르니히가 바로 이 정상 상태로의 복귀, 그러니까 정상 상태는 바로 이 나폴레옹 제국 이전의 상태예요. 이전의 유럽의 상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서 이제 이 성립했었던 체제입니다. 자, 영토와 정치적 상황을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자라고 했었던 게 바로 이 빈 체제였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었었던 자유주의,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으로 이제 나폴레옹이 막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민족의 자각이 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나폴레옹이 이게 막 독일이나 이탈리아를 쑤시고 다니면서요. 여기 사람들이 뭔가 되게 굴욕감을 느끼고 이 우리가 이제 결집하자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자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민족주의가 발생하게 됐었는데 이런 것들을 탄압하고 이전의 상태로 이전의 뭐 왕조 국가들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체제가 바로 이 빈 체제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빈 체제는요. 이 빈 체제는 그렇게 되면서 이 프랑스도 여전히 남겨놔야 돼요. 프랑스를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왜냐?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프랑스에도 옛날에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었던 루이 16세의 그런 혈통 있잖아요. 루이 16세의 혈통이었었던 이 부르봉 왕실, 뭐 샤를 10세가 이제 왕으로 이제 복귀가 되게 됩니다. 뭐 독일도 이 독일의 왕정,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도 오스트리아 왕정, 그 다음에 뭐 이런 나라들, 뭐 이탈리아 쪽이나 이런 데도 이제 이 각 왕정들이 다시 복귀하는 그런 형태였었는데요. 자, 근데 이렇게 지배자들끼리 이렇게 합의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 혁명이라는 것은 바로 누가 일으켰어요? 이 바로 시민들이죠.
이 시민들이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납득할까요? 아니겠죠. 자, 이 시민들은 이제 더더욱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로 이제 돌아가자라고 했지만 이 각지에서 이런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향한 이런 이 외침들이 있게 되고 이게 이 시위들이 있게 돼요. 물론 이런 시위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탄압당하면서 이게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성공한 곳이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은 라틴 아메리카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는 바로 어디예요? 아메리카 대륙, 바로 미국이 있는 북쪽 아메리카 말고 남쪽 아메리카의 이 지역이죠. 자, 이쪽 지역은 바로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어요. 자, 특히나 뭐 이 포르투갈은 좀 비중이 약하고 또 이 스페인에게 어찌 보면 이렇게 집어먹혔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요. 자, 이 스페인이 사실상 이게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이 라틴 아메리카는 이 스페인에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영역인데요. 자, 이 자유주의의 이념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면서 이 왕을 거부하고 우리 이제 스스로의 자유를 찾자라는 그런 움직임을 이제 딱 여기서 이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유를 외치게 됩니다. 이 유럽으로부터 해서 유럽에 어찌 보면은 노예 같은 그런 형태, 그리고 유럽의 간섭을 받지 않는 우리의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막 이런 운동이 벌어지게 됐었어요. 자, 당연히 이 유럽은 이런 내 식민지가 감히 이렇게 독립을 하려고 해?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이 탄압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탄압을 막았었던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자, 미국이 바로 먼로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먼로 선언이에요. 아마 교과서에 있을 겁니다. 자, 먼로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자, 이거 아메리카 대륙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 불간섭주의를 외치게 됩니다. 먼로라는 대통령이에요. 자, 이 먼로가 이 선언을 하면서 아메리카 일은 아메리카 일에 맡기렴 이러면서 이게 이 불간섭주의를 원하면 이게 요청하게 되면서 이 유럽이 아메리카에 간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냐면 미국은 지금 딱 어찌 보면 신생 국가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게 진짜 몇십 년도 안 된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식민지는 더더욱 없죠. 자, 이런 나라들은 이 자유롭게 이게 자유국으로서 이게 대등하게라도 적어도 이제 물건을 팔고 살 수 있는 자유시장이 필요했겠죠. 자, 그리고 어찌 보면 자유시장이자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아메리카 대륙이 바로 이 미국이 자유롭게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이 스페인으로부터의 이런 유럽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고요. 했었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는 또 입장이 살짝 달라요. 그리스는 그때 당시에 누구의 식민지로 누구의 영토 안에 있었냐면은 오스만 제국입니다. 자, 이 오스만 제국은 바로 어떤 나라예요? 바로 이슬람 국가죠. 자, 이슬람 국가예요. 이 오스만 제국은 한때 매우 컸었던 나라입니다. 유럽이 상대하기 버거웠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전에 한번 레판토 해전이나 뭐 이런 것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처럼 이 오스만 제국은 매우 큰 나라였고 얘네들은 실제로 여기 아까 뭐 빈 체제였었죠. 오스트리아 빈까지도 이제 포위해서 공격했었던 이런 강력했었던 나라입니다. 이제 그리스가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의 이제 안에 들어 있었었는데요. 자, 그리스가 막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리스가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 메테르니는 그거를 반갑게 여기지 못하죠. 왜? 이거 지금 그 이전의 상태가 가장 완벽한 상태다라고 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독립을 찬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메테르니히는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바로 영국 시인 바이런이라는 인물, 뭐 나름 요즘에 따지자면은 이게 막 베스트셀러예요. 셀럽이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는 우리의 그 문화적인 고향이다. 이런 곳은 이곳은 우리가 이제 되찾아야 할 곳이다. 종교적으로도 이슬람이 어떻게 우리의 문화 터전인 이 기독교의 기반인 우리의 문화 터전인 우리 유럽이 이런
고향 같은 곳이 이슬람에게 먹혀 있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요. 이 그리스를 되찾자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의 이런 어찌 보면은 민족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자극하게 되면서 이 유럽의 유럽 민족주의죠. 어찌 보면요. 그런 것들을 자극하게 되면서 그리스를 되찾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의 독립전쟁을 지원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리스가 독립하게 되면서요. 이 메테르니가 원했었던 그 이전의 정상 상태로의 복귀 이거는 점점 붕괴를 해서 이제 무너질 일밖에 남지 않겠죠. 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프랑스, 이제 이 왕정 복고가 된 프랑스를 한번 볼 건데요. 자, 프랑스,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에 다시 아까 무슨 체제? 빈 체제로 인해서 이제 부르봉 왕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르봉 왕실이 재건이 되긴 하는데요. 자, 이 부르봉 왕실이었었던 이 샤를 10세라는 인물이 바로 이제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얘는 어찌 보면은 이 빈 체제에 의해서 이게 왕으로 다시 되돌려졌었던 인물인데 얘는 사람들 시민들을 여전히 어찌 보면은 요즘 말로 따지면은 개돼지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등극하고 나서 바로 이제 보수적인 반동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외쳤었던 이런 시민들을 탄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원했었던 그런 것들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왕정, 전제 왕정으로서의 통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불만이 있었겠죠. 자, 그런 이 시민들이 이제 이 시민들이 불만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1830년에 이제 7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샤를 10세를 몰아내고요. 시가전까지 동원해서 샤를 10세를 몰아내고 평민왕 루이 필리프가 바로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즉위해가지고요. 입헌군주제예요. 이제 이 루이 필리프라는 인물은 전제군주정을 할 수 없는 입헌군주제로서 이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프랑스는요, 이 시민혁명,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제 거의 선진적인 그런 나라라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거의 알려지게 됐죠. 여기에서 이런 혁명이 또 일어났다라는 것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벨기에랑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도 이제 자유주의를 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실제로 이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독립을 이제 간절히 원하는 이 자유주의를 원하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많은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7월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요. 평민왕 루이 필리프가 등장을 했는데 이때 시민으로서 자유주의적인 이제 권리를 얻은 참정권이죠. 정치를 참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어냈었던 것들은요. 상층 시민들밖에 없었어요. 자, 이 상층 시민들은 적게는 1%에서 10% 정도? 10% 정도로 칩시다. 자, 그 정도로 이 전 시민들의 한 그 정도 매우 소수의 시민들만 이런 정치를 참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권리를 누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런 중하층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불만을 가졌겠죠. 아니, 피를 흘려가면서 싸운 거는 모두가 같은데 왜 혜택은 니네만 누리냐? 이런 거예요. 특히나 이 루이 필리프, 평민왕이라든 루이 필리프 또한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점점 뭔가 제대로 이게 이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무능하기도 하면서 이해도 또한 이 보수적인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게 결국에는 또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중하층 시민과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결국에는 2월 혁명이라는 게 1848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왕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공화정이 수립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이 필요 없긴 하지만 누군가는 대표가 있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을 뽑아요. 근데 이 대통령으로 후보로 누가 나오게 되냐면은 루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당선되게 됩니다. 자, 루이 나폴레옹은 바로 누굴까요? 우리 아마 교과서에도 좀 있기는 있을 텐데요. 이게 아마 나폴레옹의 조카인가 그럴 겁니다. 자, 이 본인의 역량은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모르는데 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의 후광을 이제 등에 업어가지고 실제로 이게 진짜 친자식도 아니에요. 자, 그런 이 조카
거예요. 근데 이 조카라는 그런 타이틀을 하나로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또 이런 열렬한 지지로 인해 가지고요. 나폴레옹 3세로 이제 또 국민 투표로 인해서 이제 황제 체제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화정은 매우 짧게 끝나요. 황제 제2 제정이 실시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 2월 혁명. 그렇지만 이게 여기 이 2월 혁명으로 이 중하층 시민과 노동자들이 이제 많은 권익을 되찾게 되면서요. 자, 이 각국 또한 이 자유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정상 상태로의 복귀를 이제 천명했었던 이 빈 체제는 의미 없게 되는 거죠. 이 메테르니도 이 오스트리아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요. 메테르니도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빈 체제의 붕괴였고요. 자, 이렇게 프랑스는요, 혁명을 통해서 막 이렇게 자유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반면에 영국은 되게 안정적인 형태의, 점진적인 형태의 자유주의 개혁이 추진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선거법 개정이라는 게 이제 추진이 되게 돼요. 자, 영국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영국은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일어났었던 지역이어서요.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특히나,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 산업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방직 방적 산업과 뭐 이런 산업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자, 이런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했었던 도시들이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수업 때도 내가 살짝 얘기했었던 수업 얘기했나요? 맨체스터나 맨체스터를 잘못 썼네요. 이 리버풀이 좀 더 서북 쪽에 있는데 리버풀이에요. 자, 리버풀 이런 지역이 바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었던 지역입니다. 자, 이런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고요. 그리고 이런 산업혁명에서 소외된 그런 지역들은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선거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는 그런 선거 지역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선거구가 인구의 비례에 의해서 이제 설정된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인구의 비례에 의해서 설정이 됐었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엔 인구가 몰리고 여기 인구가 없어. 자, 그렇게 되면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 인구가 없는 선거구가 바로 이 부패 선거구라고 부르는 선거구입니다. 자, 이거 부패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옛날에 막 2명씩 나왔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람이 이게 여기는 2명 있고 여기는 10명 있는데 여기는 2명을 여기는 200명이 있고 여기는 뭐 2,000명이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 국회의원 2명 뽑는데 여기도 2명 뽑아.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처럼 이런 부패 선거구와 선거구 재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선거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이 선거법 개정이 점점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 상층 시민들과 그 다음에 도시민들 그리고 이제 이 도시의 중하층민들, 그 다음에 농민들 이런 순서대로 점점 이제 그 선거구가 1차 선거법 개정, 2차, 3차, 4차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요. 점점 이 국회의원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대상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막 점점 늘어날 때 막 그 아무것도 안 했을 아무 요청도 없이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그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늘려주진 않죠. 바로 저항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안 해줘? 라고 하면서요. 이 차티스트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노동자들도 우리도 이제 참정권을 달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런 요구들을 했었습니다. 이 차티스트 운동으로 바로 즉각적인 노동자들이 이제 참정권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제기가 되면서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상층 시민들, 이제 뭐 상인들, 그리고 이제 도시 노동자, 그리고 지방의 농민들 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점점 참정권이 늘어났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게 영국은 자유주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유주의 경제체제 또한 이제 확립이 되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곡물법이 폐지가 돼요. 자, 이 곡물에 대한 어찌 보면은 이제 자유적인 이제 뭐 관세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폐지가 됐었다라는 것이고요. 항해법도 폐지가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보호무역, 우리가 중상주의 무역으로 불렸었던 그런 형태의 이제 보호무역의 그런 법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보호무역을 폐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보호무역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얘네들이 전 세계 이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어요. 전 세계에 특히나 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까지도 얘네 이 영연방이잖아요. 자, 얘네들의 이게 바로 전 세계 거의 어찌 보면 반절 가까이를 얘네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얘들은 이 자유주의 무역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보호무역을 통해서 적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시장을 개방을 통해서 모든 곳에 이제 내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드는 게 얘들은 더 좋았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FTA라는 걸 하게 되죠. 자, FTA 왜 해요? 이거는 자유무역이잖아요. 자, 자유무역을 막 이런 선진국들이 이런 문화 후진국들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관세 낮추고 관세와 장벽을 낮추고 우리 자유로 이제 경쟁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진국들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물건에 자신 있으니까, 그리고 더 싸게 만들 자신 있으니까. 근데 이 이게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은 뭐예요? 물건의 품질도 이게 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다 보니까 이 선진국 큰 나라에서 만드는 물건의 가격보다 이 후진국에서 만드는 물건의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이 퀄리티도 떨어지고 더 비싸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걸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 이 지금 자유무역이라는 이름 하에 나 이거 방어막 없앨 테니까 너도 없애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게 바로 요즘에 FTA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처럼 이거는 바로 자기네들이 이미 한 발 앞서간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들이다라고 우리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국가의 발전인데요. 이탈리아의 통일입니다. 이탈리아는요, 정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독립적인 이런 통합 이탈리아 왕국으로서 존재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프랑크 왕국이라는 게 있었죠. 프랑크 왕국이 바로 어떤 나라였어요? 자, 이 게르만족들이 로마가 망하고 나서 이게 이 유럽을 지배했었던 거죠. 그래서 카롤로스 대제가 엄청난 영토를 이제 확보하게 됐었는데, 자, 지금 현재 프랑스 영역은 바로 서프랑크, 그 다음에 독일의 영역은 동프랑크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중프랑크, 이탈리아 지역이 바로 중프랑크였었는데요. 자, 이런 이 신발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생겼네요. 자, 이 중프랑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이 서프랑크와 동프랑크가 이제 나눠 먹게 되면서 더 찌끄만해져요. 그리고 이런 찌끄만해지면서요, 이 나라들이요, 이쪽 지역이 하나의 통합된 나라가 아닌 조그만한 도시 국가들로 이게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 동프랑크 왕국이 집어삼키기도 하고, 여기 프랑스 쪽에 이 북유럽 쪽에서도 남쪽의 시칠리아 쪽에다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요, 여기는 끊임없이 분열됐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근데 아까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 전 유럽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게 민족주의를 자극하게 됐죠. 우리도 하나로 합쳐서 이런 저런 놈들을 대응하든지 아니면 세계를 제패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단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르데냐 왕국이라고 부르는 이쪽에 이제 또 섬이 있었죠. 사르데냐 섬. 이쪽을 기반으로 한 사르데냐 왕국의 이 재상이었었던 카보우르가 북부 지역을 통일하게 되고요. 가리발디라고 하는 이런 장군이 의용군을 이제 동원해 가지고 이탈리아 반도를 다 통일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북부는 얘네가 통일하고 남부가 얘네가 통일했는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있으면 둘이 또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자, 근데 이 가리발디가 이제 용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남부 지역을 이제 사르데니아 왕에게 바치게 되면서 이 통일 이탈리아가 탄생하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진짜 얼마 안 된 나라예요. 자, 이런 나라가 만들어졌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이 누구냐, 나폴레옹이 한번 휩쓸고 가서 이제 뭔가 각성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 분열 상태였었죠. 자, 무슨 분열 상태예요? 신성 로마 제국이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신성 로마 제국은 말뿐인 제국이에요. 자, 이 신성 로마 제국이지만 각자 독립 거의 왕국의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독립 왕국 형태예요. 영주가 있는데요. 영주가 이게 왕을 어찌 보면은 얘네들이 선출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왕이 사실상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런 형태의 나라였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분열했기 때문에 사실 큰 이렇게 통합된 프랑스를 막아내기에도 응집력이 없었겠죠. 왜냐? 서로 진짜 이렇게 하나의 독일이다라고 하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게르만 민족이 하나로 모으자라고 하는 그런 각성이 됐었던 계기가 바로 나폴레옹이에요. 자, 나폴레옹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가 사실 독일과 이탈리아입니다. 자, 결국엔 나폴레옹이 한번 휩쓸고 가면서 이제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누가 이제 이 통합 독일을 이제 구성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남쪽에 이제 주도했었던 게 바로 이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제 대독일주의를 원할 이제 대독일로서 통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저기 프로이센, 떠오르고 있는 강자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독일을 만들 거냐라는 그런 대립이 있게 되는데요. 자, 프로이센에는 매우 뛰어난 인물이 있었어요. 자, 이 프로이센의 바로 뛰어난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은 비스마르크입니다. 자, 프로이센은요, 이 관세 동맹이라는 걸 일단 결성하게 되는데요. 이 관세 동맹으로서 이제 소독일주의를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관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끼리는 관세를 매기지 말자야, 우리끼리는 하나니까요 라고 하는 그런 관세 동맹으로서 이제 뭔가 나라로서의 결속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나라가 같은데 관세를 매기면 좀 웃기잖아. 자, 그런 것들이었고요. 자, 이 비스마르크라는 인물이 매우 중요해요. 비스마르크는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진짜 중요한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혈 정책입니다. 자, 이 군사력을 증강시켜 가지고요, 이 오스트리아를 힘으로써 이제 굴복시켜 가지고 하나의 독일로 통합시켜 버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더 커 나가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독일과 프랑스가 사실 가지고 있고, 이 독일과 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뭐 루르자르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얻어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는요, 프랑스에게 시비를 걸고 프랑스에게 이제 기습적인 공격을 통해 가지고요, 이쪽 지역을 뺏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었던 게 바로 이 비스마르크예요. 그리고 이 비스마르크는요, 프랑스가 독일을 한번 아까 이 나폴레옹 시기에 이제 집어삼켰었죠. 프랑스가 가장 위협적인 나라다라고 하면서요, 어떻게 해서든 프랑스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꾸준히 펼쳤었던 인물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뭐 국민국가의 형성이 있는데 이제 미국의 발전이 이제 또 써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미국은 사실 좀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이제 멕시코 이런 지역이잖아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동부 쪽에 뉴욕, 그다음에 여기 시카고 뭐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자, 이 동부 쪽이 사실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었어요. 자, 여기 뭐 에팔레치아 산맥 기점을 해가지고요, 사실 이쪽이 동부 쪽이 이제 미국이었었는데, 이제 이 서부 대략 횡단 철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륙 횡단 철도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서, 자, 이 서부 연안까지도 이제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나게 넓어진 미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엄청나게 넓어진 미국이 이제 좀 뭔가 또 갈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바로 뭐냐면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되는데, 남쪽은 농경지대입니다. 남쪽은 이제 농업 생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농업 중심의 지역인데, 북부 지역은 이제 공업 중심의 상공업 중심의 그런 지역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 남쪽에 농업하고 북쪽에 공업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하겠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노예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노예라는 게 남쪽에서는 매우 필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농업이 지금같이 뭐 기계를 통한 이제 농업 이게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산업이면 좋겠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계가 많이 없었잖아요. 농업 기계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에 특히나 뭐 목화나 이런 것들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사탕수수나 자 이런 것들 이 노예가 꼭 필요했었던 남부 쪽에서는 이 노예가 필요했었는데 반면에 공업 지역에서는요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자, 근데 이 노동자들, 값싼 노동자들이 필요했는데 이 노예로 묶여 있으면은 얘네들을 써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노예를 해방시켜서 노동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값싼 노동력으로서 공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의견 대립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노예제, 특히나 또 노예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노예를 둘러싸고 인권이라는 개념까지도 등장하게 되면서 노예를 폐지하냐 마느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링컨이 이제 노예 해방령을 내리게 되면서요. 남과 북이 이제 더 대립을 넘어서 아예 나라를 따로따로 세워요. 뭐 이제 이름까지도 다르게 됩니다. 무슨 연방, 남쪽에 무슨 아메리카 연방 뭐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결국에는 이 공업 지역에 있었던 북부 지역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요. 자, 이 노예제도 이제 폐지가 되고 결국에는 이 한 번의 진통으로 인해서 이 국민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더 이제 빠른 발전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빠른 편 아니죠? 자, 바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국민 국가의 발전인데 이제 러시아예요. 근데 러시아라는 나라는 우리가 표트르 데제라는 인물이 계몽군주로서 그래도 나름 근대적인 발전, 전제 군주로서의 많은 발전을 추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여기는 뭐 농노까지도 있는 문화 후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시스템을 보면 짜르라고 부르는 이게 전제 황제예요. 자, 이 황제가 이제 전제 통치를 지속하고 그다음에 농노까지도 있었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자, 이런 문화적인 후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얘네들은 급격한 발전이 있진 않았겠죠. 자, 그렇지만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요, 계속 막 영토를 전 세계적으로 넓혀가면서 원하고 원했었던 게 바로 뭐냐면은 부동항이었어요. 얼지 않는 항구였었습니다. 자, 러시아 특히나 이 서유럽 쪽에서 가장 이제 내려올 수 있는 얼지 않는 항구 쪽으로 러시아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흑해라는 곳이었어요. 흑해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우리 다 배웠었던 부분입니다. 여기 흑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보스포러스 해협, 여기가 바로 이제 그리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전에 자주 배웠었던 소아시아 지역, 뭐 페르시아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고요. 여기 이렇게 막 넘어가고 여기가 바로 이스탄불,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있었던 이런 지역이에요. 자, 이 안에 마치 우리가 막 호수같이 있었던 곳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흑해였습니다. 자, 이쪽 지역으로 내려오려는 그런 야욕을 보였었던 게 바로 이 러시아였어요. 근데 이 내려오려는 여기 크림반도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자, 이쪽에서 이제 이쪽을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자, 이 지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이게 문화적으로 이게 근대화가 이제 선진화가 덜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자, 이건 뭐 짜르도 당연히 절감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게 근대화가 필요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대화가 필요해라고 하면서 이게 막 지식인들이 많이 막 계속 요청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제 지식인층이 폭발하겠죠. 막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데카브리스트의 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젊은 지식인층들이 이런 봉기를 일으켰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다 탄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탄압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절감했었던 알렉산드르 2세는요. 그래도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바로 농노를 해방하게 되고요. 점진적인 근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더 급진적인 그 개혁을 추구했었던 이런 지식인층들은요. 나도로스키 뭐 이렇게 불렀었던 이런 인물들인 이런 사람들인데 지식인층들인데 브나로드 운동, 이 민중 소그로라고 부르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도 이 알렉산드로 2세 이런 인물은 그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했지만 이게 급진적인 개혁파에 의해서 암살돼요. 자, 이렇게 암살되면은 사람들이 이 왕조는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더더욱 분노하겠죠. 더더욱 보수 반동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자, 러시아는 뭐 이런 진통을 또 겪고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산업혁명의 전개입니다. 산업혁명 슉슉슉 보면서 오늘은 끝낼 거예요. 자, 산업혁명 이제 전개인데요. 잠깐만, 내가 지금 얼마나 했냐? 좀 많이 했나요? 셋, 넷, 다섯, 여섯, 7장만 보면 되네요. 슬라이드 7개인데요. 별로 안 많아요. 자, 산업혁명과 산업화입니다. 뭐 여기 용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특정한 이 지금 이런 시기를 혁명의 시대, 우리와 농업혁명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처럼 근본적인 변화였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약간 평가정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산업화라는 말로써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발달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산업화로 부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굳이 이거고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산업혁명으로 쓰고 있으니까 산업혁명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산업혁명은 어디서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냐면 영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영국에서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바로 뭐냐면 이 영국은요. 이미 시민혁명을 거치게 됐고 그것도 피를 흘리지 않는 시민혁명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아까 우리 뭐였어요? 선거법 개정도 뭔가 안정적으로 막 이 혁명 같은 게 일어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민주화가 일어나게 됐죠. 자유화가 일어났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처럼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막대한 식민지를 보유한 그런 상태였었어요. 여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부르면은 그런 운동이 있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을 이제 1차 때는 원래는 이제 양을 키우는 목적, 그 다음에 2차 때는 이제 그 또 농지를 키우는 그런 목적으로서 이제 땅을 이제 가둬버리는 그런 이제 운동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력들이 이 농지에서 쫓겨난 노동력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충분한 노동력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여기는 이제 정치적 경제적 배경으로 나왔는데 어차피 4개의 내용이에요.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된 이 원인이 바로 이 4개입니다. 석탄, 철 이런 것들이 지하자원들이 노무현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우리 아까 말했었던 맨체스터나 그 다음에 리버풀 이런 나라들, 이런 지역에요. 영국 이런 지역에 노면에 석탄도 있고 철도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 산업혁명의 기반이었었던 화석 연료를 통한 증기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산업혁명 전개를 보면요. 일단 기계가 만들어져요. 이때 당시에 이 방적기 우리가 이 인클로저 운동 이런 것들을 벌였었던 것들, 특히나 이 영국이라는 것은 이 방직업 이런 것들이 이제 전에 한번 내가 모직물들의 거의 버버리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런 것들처럼 이런 옷감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최고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나라였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계로 만들었었던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제니 방적기, 수력 방적기, 뮬 방적기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와중에 증기를 통해서 이제 이 방적 산업들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 또한 이게 증기기관을 이용한 증기기관 차 스티븐슨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 교통도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증기기관을 이용한 증기선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에 관련된 도로나 우나 철도 이런 것들도 만들어졌었다라는 겁니다. 자, 통신기술도 발달하게 되는데요. 모스라는 인물, 여러분들 모스부호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띠띠띠띠띠띠띠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읽어 이게 뭐야 이걸 해석하면은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로서 맨 처음 초창기 형태의 유선 전신 형태로 이제 통신이 발달하게 됐고 그다음에 무선 전신까지도 발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벨이라는 인물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전화로 쓰고 있는 전화를 발명하게 됐었어요. 자, 지금 전화는 뭐 디지털 방식이지만 이때 당시에 뭐 유선 이제 방식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전화라는 게 발명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산업혁명의 영향은 바로 어떤 사회로 전환됐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됐다라는 그런 의의가 있고요. 경제 성장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이제 발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량의 인구를 지지하고 부양할 수 있을 만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러면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산업혁명의 영향이 이제 사이드 이펙트, 이게 문제점이죠. 자, 이 문제점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도시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돼요. 자, 주택, 인구가 엄청나게 폭증했다라고 했었죠. 자, 특히나 이 폭증한 인구가 어디로 몰려요? 도시로 몰려요. 자, 이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주택이 부족해서요. 자, 이 주택 문제가 심각했었고요. 그다음에 위생시설도 미비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특히나 더 뭐냐면 지금같이 하천 정비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요. 정말 더러웠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이힐 이런 것들을 신거나 뭐 이런 하는 이유가 바로 뭐라고 해요? 이게 진짜 길거리에 응가들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다라고 해요. 이 말똥과 이게 응가 이런 것들이 막 널브러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밟지 않고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어떤 여러분들 뭐 이거는 약간 고성이긴 한데 이 시기보다는 약간 앞선 시기의 내용이긴 한데요. 어떤 성들을 가보면 이 유럽의 성들을 가보면은 2층 같은 데서 화장실이라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응가를 하면요 1층으로 떨어져요. 자, 그런 이제 곳도 있을 정도로 매우 좀 위생 상태가 불량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빈부격차는 여러분들 잘 알겠죠? 자, 이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특히나 이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부르는 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러다이트 운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바로 뭐냐면 이 기계가 우리의 노동자들의 일을 대신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 원래 정당하게 받아야 될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기계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러다이트 운동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동자들은요, 그들의 이제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결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산업혁명의 영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향은 또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동자 계층이 소외되는데 이런 원인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 이거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초창기 때는요, 이거 우리가 이 노동자들 특히나 이 노동자와 자본가들 간에 어찌 보면은 잘 타협을 통해서 이상적인 이제 괜찮은 사회가 건설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진짜 어찌 보면은 사람을 너무 선하게 본 것들이죠. 근데 이 자본가들은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본가들은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번 건데 내가 왜 너네들과 공유를 해? 라는 거야. 근데 노동자들은 뭐예요? 자, 어차피 너 일하는 건 우리인데 왜 니네가 그렇게 높은 보수를 받느냐라는 거죠. 자, 서로 입장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협력을 어찌 보면 이거는 정말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불러요. 초창기 때는요. 자, 그럴 정도로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과학적 사회주의로 전개가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 사회주의를 이제 단계별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 자체를요. 이 사회 구조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중세 봉건제 사회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최종 단계는 이제 이 자본주의 국가가 멸망한 사회주의가 이제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이제 국가 자체 개념이 사라지고 노동자가 지배하는 사회주의가 최종 완성 단계다라고 보는 그런 이제 형태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나름 과학적이고 이론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 가면서 이제 이런 논리를 전개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되게 좀 빨리 한 건데요. 그래도 이게 핵심들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반 삼아서 교과서를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지 않고 이제 건강한 상태로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자, 수고했습니다.